예, 반갑습니다. 대구시의 이제 청년정책 과장으로 일을 하다가 5월 중순에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하게 여러분들의 선배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옷도 제가 편하게 입고 왔어요. 예. 제가 2021년 2월 달에 영천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혹시 저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나?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먼저 제가 청년 정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대구시에서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먼저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삶의 관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연배를 다 알 수는 없는데요. 1990년대생이 많죠. 1990년대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80년대생들도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1970년대생입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 시작된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운명이 바뀐 그런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997년 11월 21일 이렇게 청년의 운명을 바꾼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날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라고 불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로 편입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나요? 2018년 11월 달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안 보셨으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영화 포스터로 사용됐던 그 화면에 보면 11월 모두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김우중 회장님의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저는 이때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저는 91학번입니다. 근데 90학번 선배들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그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학과 사무실에 가서 삼성, 현대, LG, 대우 이렇게 대기업 원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름 쓰고 기본적인 프로필만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합격입니다. 예,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선배들이 몇 군데 합격을 해난 다음에 어디에 갈지 나중에 고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91학번인데 이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상황에 가니까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쇼크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청년 백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때 대기업을 2군데 합격했는데 2군데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기업에서 위로금이라는 걸 줬어요. 합격했는데 취소를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최소한 좀 위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위로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경주 현대호텔 앞이었습니다. 지금도 현대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좋았고 막 푸른 잔디가 이렇게 호텔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까만 우리 강 센터장님처럼 까만 이렇게 자켓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젊은 친구들이 한 100명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위로금 받는 줄입니다. 그 늠름한 그 청년들이 줄을 서서 이제 위로금을 받습니다. 흰 봉투에 위로금을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씩씩하게 갔을까요? 예, 못 가죠. 차마 아마
합격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다 그 푸른 잔디밭에 다 누워 있는 겁니다. 집에 가지를 못하고. 그냥 누울 수가 없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신문지를 얼굴에 덮어 쓰고 누워 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저한테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 쌓여서 어떻게 보면 그 공공기관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사표를 쓰고 계약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갈 수 있었던 또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한국의 경제 위기는 없다라고 2018년 11월 달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같이 나왔던 광고 화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또 전 세계 경제 위기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는 늘 반복됩니다. 그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그냥 잊으면 안 되고 임진왜란 이후에 그 서해 류승룡 선생님이 징비록을 써서 후세에게 남겼듯이 지금도 IMF 외환 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과 학습이 필요한 거죠. 제가 청년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는 오늘처럼 이렇게 특강이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정책기획, 로봇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 쪽에 기획을 했었는데 한 번씩 교수님들이 이제 저보고 우리 대학교에 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몇 번씩 나갔죠. 나갔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저희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게 선배들하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개똥철학이지만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고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대 공감의 자리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우리 후배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같은 친구들끼리는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선배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면 꼭 한두 명이 제 핸드폰 번호를 메모해 놨다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선배님, 어떤 게 고민되는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따로 약속을 잡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모임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멘토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와 그 만남이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외저덤 인생학교라는 이름으로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대구시에 청년정책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하는데 1차 때도 사람을 못 뽑았어요. 그 2차 때도 사람을 못 뽑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샘플이 없는 거예요. 소위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적임자를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3차 공모가 나가니까 수군수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던 거예요. 김 박사가 청년들도 자주 만나고 하니까 정책도 좀 이해하고 하니까 경험이 있으니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었죠. 당연히 저는 처음에 가볍게 들었죠. 농담처럼. 제가 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보람 있는데 제가 왜 공무원이 됩니까? 공무원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온 제안이 이게 공을 받았는데 이 공이 고무공이 아니고 유리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고 놓는다면 대구시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에 대한 의지가 한번 좌절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잡고 대구시의 청년 정책과장으로 일을 했고 5년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또 선배로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구시의 청년 정책 과장으로 가기 전에도 이제 청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선배로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젊은 후배들 얘기 듣고 같이 밥 먹고 맥주 한잔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는데 이게 그냥 재미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흔히 청년 문제라고 하잖아요. 제가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가서 정식 건의를 했어요. 청년 문제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난,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겪는 사회 문제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청년 문제 하니까 자꾸만 청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기성세대나 또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겪는 사회 문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정이 되는 거죠. 자꾸만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인식하느냐,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그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그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제가 이제 그 창조도시라는 여러 가지 포럼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영천시에도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셜 다이닝이에요. 앞서 우리 강 센터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후에 모임을 카페나 식당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커피 한 잔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많이도 지원 안 해줬어요. 3번. 그리고 그때 모실 수 있는 초청 강사분에 대한 강연료.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니까 청년들이 소위 모의 작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용돈을 아껴서 그렇게 모임을 갖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커피값 스타벅스 한번 가기에도 여유가 없는 요즘 청년 세대인데 이런 모임을 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런 작은 모임을 지원해 주니까 정말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청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들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청년 정책을 태동시키는 청년의 역량을, 기반을, 풍토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됐죠. 그게 소셜 다이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도 2016년 7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청년센터를 준비하는 모임이 벌써 2015년부터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 웹툰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들 만나보다 보니까 만화 그리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면 먹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작업실 환경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뭔가 정책을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모일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셜 다이닝으로 모여서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헤이첼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저렇게 소셜 다이닝을 하고 하니까 지역의 언론사가 취재를 온 거예요. 또 지역의 언론사에서 취재가 오니까 또 관련 기관에
이런 실무 책임자들이 또 참석을 하게 되고 공무원이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목소리가 정책으로 담기고 해서 2018년도인가 이때 참석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소셜 다이닝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대구시 수성구에 웹툰 캠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꼭 뭐 청년 정책이라는 예산 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시장만 도와준다면 충분히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창조도시의 그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리차드 플로리다나 찰스 랜들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랜들이라는 분이 이 아스팔트 통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 아스팔트 많이 깔아놨잖아요. 근데 그 아스팔트 50m, 10m만 그런 하드웨어 투자를 줄여도 도시에 영천의 변화를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정말 큰 자산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 하드웨어 물리적 투자에서, 물론 영천은 물리적 투자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투자, 사람에게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 청년 정책을 왜 해야 되는지 많은 관점이 있죠. 근데 그 시작은 일자리 정책입니다. 여기 그래프도 있습니다만은 2017년 8월 기준이지만 이때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 정책은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정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실업 문제. 그런데 정부도 기업도 청년도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는 너무 유감스러운 거예요. 왜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계속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와도 금방 떠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젊은 것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 이러면서 또 불만이신 거죠. 근데 청년들은 어때요? 내가 정작 일하고 싶은 일자리는 적고, 그죠? 사회에서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는 임금이나 그 다음에 복지나 근로여건이나 근무시간이나 다 가고 싶지 않은 일자리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정부는 매년 예산은 또 정액시키는데 청년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많이 듣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생산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일자리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직업의 숫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개 정도의 직업 숫자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 11,000개, 지금 한 13,000개 정도의 직업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는 시험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사회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적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많이 놓쳤던, 과거에 놓쳤던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하거나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놓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몽택 씨의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도 그런 이유죠. 양경수 씨라고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인데 우리 대구시의 청년 주간 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꼰대라고 이야기하듯이 선배 세대는 계속 왕년은 그죠? 라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미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학교 때 배운 기억이 좀 나죠? 이게 피라미드 삼각형 딱 그려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생존, 안전, 그 다음에 소속감, 자존감, 자아실현 이렇게 아마 5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대구시의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 세대 간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선배 세대들은 생존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자아 실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피라미드를 거꾸로 이렇게 해야 사실은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아 실현과 자존감이 바탕이 된 일자리가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맥킨지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모 세대보다 더 미래에 못 살게 되는 유일한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과거의 할아버지 세대 때보다 아버지 세대가 그래도 좀 더 잘 살게 됐잖아요. 어릴 때 힘들게 자랐지만 더 잘 살게 됐다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죠? 제 유년기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성세대가 이해를 못하면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는 단어지만 부캐라든지 엔잡러라든지 파이어족이라든지 요즘은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면서 글도 쓰면서 때로는 그죠? 택배 같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슬래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직업들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대적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또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만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중장년이 역차별 받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겪는 취업, 주거, 사회적 고립, 부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만 청년들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자립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저희 세대나 선배 세대는 그걸 현재나 과거 관점에서 보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야 될 미래 앞에 놓여 있는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첨예하게 이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주거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면 한정된 재원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이 재원을 분배해야 될 거냐? 당연히 청년에게 먼저 분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80, 90대 노인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20대, 30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미래지향적인 다음 사회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의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2016년도인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지도 그림을 그렸어요. 서울, 여기는 어디예요? 네, 시골이에요. 서울 초등학생. 대구광역시도, 강주광역시도, 부산 다 시골이에요. 서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래도 많이 봤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경기도 남부 청년들의 애환을 좀 다룬 모습들이 있죠. 그때 주인공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그죠? 계란으로 치면. 그러면 영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시예요? 뭐 접시 바깥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임기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또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상주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인구 10만 명이 안 됩니다. 2019년도에 10만 명이 붕괴되면서 공무원들이 상복 입고 출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서울 거주 구직자 70%가 지방 취업 의향에 있다. 이 통계가 신선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대구나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고 또 한국의 여러 연구원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설문조사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내가 태어나거나 자랐거나 배웠던 지방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서이자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구 청년이든 영천 청년이든 여러분들이 서울 가서 살겠다는 걸 말릴 수 있겠어요? 또 말려서도 안 돼요. 그거는 청년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이동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또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면 한 3, 4년 살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서울의 어떤 새로운 경험은 신선한 경험은 좀 해봤거든요. 이제 서울에 대한 막연한 또 동경은 깨지게 돼 있고 또 서울 생활이 팍팍합니다. 소위 그 지옥고 가잖아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다 지방에서 올라간 청년들이 그 주거 취약 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의 인구 이동 패턴이 이렇습니다. 지방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뭔가 갑갑해, 답답해 이래서 서울 가는 거거든요. 20대 때. 근데 서울 가니까 한 3, 4년 사니까 서울 생활이 팍팍해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팍팍해. 그러면 다시 이제 대구나 영천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구나 영천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잘 몰라.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일자리도 서울만한 일자리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부터는 경기도로 쫙 뿜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은 20대 청년의 블랙홀이고 그 다음에 30대 되면 서울에서 쫙 썰물처럼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20, 30대 청년들의 인구 이동 패턴이에요. 이것을 선순환을 만들어주면 청년 기회환 프로젝트라고 대구시에서 시범 사업을 만들어서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샘플을 제공해 줬는데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과감하게 하면 인구 이동도
선순환을 만들고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구의 청년 정책은 청년 보장제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청년의 삶의 이행 과정, 교육기, 그 다음에 사회 진입기, 취업, 정착기 이렇게 맞춤 요구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청년 정책의 발굴부터 기획, 실행, 평가까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자체 또는 청년만 정책을 한 게 아니고 민간의 지역사회를 공동체 차원에서 참여시켰다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청년을 주체로,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아침에, 실제 여기 보면 트라이앵글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트라이앵글 모임이라고 했어요. 지자체, 청년센터, 그 다음에 청년 당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우리 청년의 삶, 우리 도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한 100번 정도 했더니 청년이 이제 과장님 이제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통을 해서 신뢰가 쌓여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은 점프라고 청년들이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오프라인은 청년 상담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게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초기에만 하더라도 뭐 한 해에 32개 기관에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국적인 그런 인정을 받아서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런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 청년 정책의 중요한 3대 전환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강입니다. 스스로 청년들의 역량을 높여서 스스로 풀어가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현금성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면, 우리 시골에 이렇게 펌프할 때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시골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 자강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실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걸 했는데요. 저는 영천에 제안드리고 싶은 청년 자강 정책을 하나 더 나면, 대구에서 이야기를 했던 생활실험실, 소셜 리빙랩을 한번 응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포스트인데요. How to know 대구, How to love 대구, How to 땡땡 대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대구를 영천으로 바꾸면 돼요. 영천에 대해서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영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영천을 무대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탐색을 하고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천시에서 경북도에서 영천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탐색이나 실험이나 도전 활동을 도와주는데, 공중에 붕 뜬 것이 아니고 영천 이 삶터와 관련된 탐색, 탐사, 실험, 도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청년희망 공동체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는 지자체와 청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다 이렇게 참여시켰어요. 같이 하자. 왜?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대의 문제고 우리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인식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역사회 주체들이 본인의 활동에, 본인의 예산에 청년과 관련된 문제나 가치들을 자꾸 연결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윈윈 상생하는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것이 미래인재 도시 대구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시작만 하고 정착을 못 시켰는데요. 청년에게 투자하면 결국은 영천에게 투자하는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제가
대구시에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대구 청년 꿈꾸는 대로 응원 펀딩이에요. 2기까지 모집을 한 것 같은데 청년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을 내가 한번 실제 해보기에는 저희 집에서 충분히 서포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이런 실험과 도전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영천에 있는 한 청년인데 나는 내 직업에 대한 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영천에 있는 어떤 사업장들을 내가 직접 취재하듯이 다녀보면서 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응원 투표도 하고 또 심사도 해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청년이 하는 것은 그 500만 원을 쓰고 그 결과물을 여기에 공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것이 꼭 일자리가 아니라 뭐 지역사회 봉사일도 되고 문화예술 활동도 되고 그것을 청년에게 투자하자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시민이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을 모델로 했습니다. 이제 일부 세션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라는 책을 7월 달에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해방일지에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해방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청년정책의 정신이에요. 청년정책의 정신이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걸림돌로부터 최소한 청년들을 자유롭게 해주자. 그 자유, 걸림돌로부터 해방. 이게 첫 번째 해방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 차원입니다. 앞서 제가 시골 이야기도 드리고 노른자 흰자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근데 청년이 서울 올라간다고 다 청년이 꿈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고 그러지도 못합니다. 경기도 청년도 마찬가지고 대구 청년, 영천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로 내 꿈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는 지역의 자유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 그래서 두 번째 해방의 의미를 닮아서 제가 해방일지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에 이 책의 제목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 이후에도 많은 강연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삶과 또 영천이 자율성과 또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해방일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